우리 동기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고 또 이런 모임을 해주신 우리 홍은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제일 발표를 드리면서 좀 흐뭇했던 내용은 제가 5대 회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임원들하고 열심히 논의한 결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골프하고 등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동호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개발했던 게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기쁘고요. 역시 잘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50분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도 점심시간 이후에 강의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나이 드는 데다가 저녁까지 먹었는데 강의를 이걸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을 좀 졸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가져나온 것은 이제 통증 이해하기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파서 병원을 가고 누구나 다 아파서 고생을 하지만 그 아프다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좀 통증을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또 통증으로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좀 같이 가실까요? 네. 그럼 통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반응을 줄이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생명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이 어떤 건지 잠깐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인트는 없죠. 포인트가 있죠. 회장님 역시. 여러분들의 생명을 저희가 유지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목을 조르면 우리가 몇 분 내에 사망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물과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숨을 열심히 쉬어서 호흡계통을 통해서 산소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이 열심히 뛰어서 온몸에 보내주니까 그래서 산소를 열심히 운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몸에서 산소를 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또 끌어내가지고 숨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물과 음식은 여러분들 소화기,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뚝딱 삼키면 소화기로 들어가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장을 통해서 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 과정이 다 어딘가 흐트러지면 생명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는 현상 중에는 항상 항상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일러에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보일러 온도계를 올리시죠? 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리면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집이 뜨뜻해져요. 그래서 그 온도에다 가만 놔두면 그 추우면 돌아갔다가 더우면 꺼졌다가 계속 유지하죠. 그런 것이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몸에도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떨리는 그런 현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감기를 걸리면 우리가 열이 나는데 그 열이 왜 나냐면 그 감기균이 들어와서요. 여러분들 이 신경계에 있는 온도계를 올려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몸이 처음에 어때요? 온도를 올려놨는데 내 몸이 온도는 낮으니까 추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열 나기 전에는 추운 겁니다. 한기가 돌고 이제 그런 계통이.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전선처럼 막 우리 몸을 연결해가지고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저쪽에 번쩍번쩍거리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는 모여서 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총집합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전선으로 연결된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조절 방법은 소위 말하는 호르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거기서 만들어서 온몸에 쫙 뿌리면 그 호르몬의 명령을 듣는 세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우리 몸을 조절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경계 세포는 여기 굉장히 많고 여기 보면 뭐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큰 신경세포를 갖고 있습니까?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 할머니가 이제 병이 있으신데요. 한번 틀어봐 주시죠. 이 할머니가 자꾸 이제 손을 떠세요. 네? 뭘 하려고 하면 떠세요. 지금 컵에 있는 물을 떠서 드시라고 했는데 그 떨리는 정도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막 입이 가서 물을 받아야 먹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 이 분을 보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 뇌는 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신경계인데 여러분 운동에 쓰이는 데가 무슨 데죠? 손해, 네, 작은 데. 이 손해가 고장나면 저런 증상을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코로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코가 잘 집히나요? 예, 빨리 해보세요. 딴 데 짚는 분 안 계세요? 예, 똑바로 코를 짚으시죠? 근데 이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신경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우리가 손을 뻗었다가 코를 향해서 돌아오는 이 순간에 가만 놔두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빗나가요. 원래는. 근데 이 손에다 그거를 굉장히 재빠르게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마치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가 고장나면 지금처럼 여기 오는데 굉장히 진동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떠는데 하려고 그러면 떱니다. 그게 손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병이고요. 증상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나이가 들면 이제 파킨슨에 빠지잖아요. 그 파킨슨에 빠진 분들은 뭘 하면 안 떨어요. 근데 하기 전에 떨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레스팅 트레모, 쉴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떠는 게 파킨슨이고요. 손해가 고장나면 저렇게 평소에 안 떨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막 움직이게 떠는 게 그런.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면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은 어디가 고장났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시게 돼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병을 보시면 되는데 다음.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지금 이게 이제 무릎 관절에 있는 근육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석고 캐스트를 하고 나서 6개월 있다 푸른 다리예요. 보시면 어때요? 되게 가늘어졌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쳐서 이 캐스트에 보신 분들은 팔은, 그러니까 이런 근육은 쓰지 않으면 꼭 필요한 만큼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저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라디오나 이런 데 보니까 좀 잘못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근육세포가 막 많아져서라고 얘기하지만 근육세포는 여러분 몸의 근육세포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근육세포가 다예요. 다만 운동을 하면 뚱뚱해지는 거예요. 각 세포가.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근육세포를 열심히 뚱뚱하게 만드는 그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쓰지 않으면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저절로 퇴화됩니다. 그래서 꼭 움직여야 돼요. 그게 중요한 점이고요. 예, 용불용설을 기억하시고, 그럼 인체는 완벽하냐? 예, 그다음 절대 완벽하지 않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운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동차 신호등이 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파란불이 들어와서 느껴요. 그거는 감각입니다. 파란불이 들어왔네. 그죠? 그 다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감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건 가도 된다라고 인지하고 차를 움직여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느끼는 감각이 눈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보여주지만 해석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죠? 똑같은 걸 보고도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내잖아요. 그거는 개개인의 그동안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생각의 방식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감각을 전달하는 거는 이와 같은 수용체들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각은 눈이고요, 청각은 귀, 후각은 코, 미각은 혀. 그다음에 촉각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죠. 손가락, 발가락, 뭐 온몸에 만지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뜨겁고 찬 걸 구분합니다. 온도 감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가 통증이에요. 통증도 하나의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페셜 센스라고 특수 감각이라고 하고, 이쪽에 촉각, 온도, 통증을 일반 감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럼 인지 과정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물컵이 반 차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반이 차 있다고 그러고 이 남자분은 반이 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것으로 다른 모습을 나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아리따운 여자가 이렇게 뒤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다른 모습은 안 보이세요? 네, 수염 있는 남자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큰 코가 있고 수염이 있고 눈이 있는 남자. 예,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분이 있고 또 아리따운 여자가 뒤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를 보시면 뭐 촛대장 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남녀가 마주 보는 모습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똑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같은 걸 보고 계시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과정이 그만큼 이제 재미있는 과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다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여자들은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거울 속의 모습이 다리는 뚱뚱한데 본인은 굉장히 근육이 있는 것을 생각해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건데, 예,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의 변화, 즉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변화나 소리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는 인지 과정의 변화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다음. 그런데 그러면 외부의 것을 전달하는 우리 신경계, 그러니까 눈이나 귀나 손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감각을 충실하게 전달할까?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감각 과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줄이 똑같이 있죠? 여기가 다르게 보이시나요? 똑같이 보이시죠, 다? 예. 예, 한 번만 스위치 좀 눌러주세요. 예, 이게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요것과 요것은 길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달라 보이시죠?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얘와 얘의 길이는 굉장히 달라 보여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주변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예. 자, 여기 보면 빨간 줄이 평행선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 까만 선 때문에 좀 뿔룩하게 보이시죠? 이것도 또 착각이고 얘도 평행선인데 이렇게 사선을 좀 그어놨더니 빨간 선이 삐뚤빼뚤하게 보이고 이게 다 착각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얘와 얘는 똑같은 길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게 보이는 이런 착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 렌즈에는 색수차라는 게 있어서 빨간 거는 가깝게 보고요, 파란 거는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늘을 붙였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보시면 빨간 데에 보이는 하늘이 이제 가까이 보이고 파란 하늘은 되게 멀어 보이는 이런 우리 눈의 색수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과연 감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에 청각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신체 검사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서
검사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청력이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난청이 있다. 아마 우리 나이 때쯤이 되면 대부분 조금의 난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남자분이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와서 얘기를 했죠.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아무래도 기가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 그럼 혹시 그걸 검사하려면 집에 들어가셔서 문 앞에 서가지고 물어보시고, 그다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똑같은 소리로 물어보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언제쯤 알아듣나 한번 알아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 딱 들어가서 집사람한테 문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대답이 없어. 좀 더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그래서 대답이 없어. 거의 뒤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된장찌개라고 4번 말했지. 누가 난청이? 자기가 난청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또 나이가 들면 가끔 이렇게 난청이 생깁니다. 예, 다음 순서. 자, 그다음에 이제 후각은 이게 후각이 참 재밌는 감각인데요. 여러분들 코에 저 안쪽에 올라가면 후각 세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이렇게 증발하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다 신경을 달아냈는데 이것이 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후각신경은 그 냄새를 맡는 데 중요한데 문제는 이 수능 현상이기 때문에 거예요. 수능이라는 건 뭐냐면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화장실 탁 들어갔는데 냄새가 확 나면 막 이상 찌그리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느껴요. 그게 바로 수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으실 때도 처음에 섰다가 앉을 때는 엉덩이에 의자가 닿는 느낌이 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별 신경 안 쓰이잖아요. 그게 수능 현상이에요. 근데 이 후각은 굉장히 수능이 잘 되는 감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후각신경구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지역에 가까이, 여기 해마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냄새로 기억한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옛날 애인의 향수 냄새를 맡고 모습을 못 알아보는데도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후각을 통한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무슨 냄새를 맡으면 아, 이거 그 냄새인데? 라고 기억하는 게 바로 이런 특징이에요. 예, 다음에 이 체성 감각은 이제 두 점을 식별하는 거를 제가 실험을 하려고 여러분 오늘 그 이론 강의뿐 아니라 실습 강의도 하시는 건데 혹시 이쑤시개가 준비됐나요? 우리 총무님? 아, 밖에 있어요? 아,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실습까지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2인 1조로 2개씩만 씁니다. 이쑤시개 2개. 예, 그러니까 아니요, 저 학생들이 자, 우리 예? 아니 저 필요하신 분들 하시고 이제 샘플로 한 2분만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분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괜찮아. 예, 여기 나오세요. 도움 되는 거 이거. 예, 나오세요. 네, 네. 이게 무슨 실험을 하려고 하면요. 예, 여기 올라오고 웃옷을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웃옷은 벗으셔야 돼요. 예, 나누셔도 돼요. 예. 혹시 못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되게 간단한 실험할 텐데요. 이거 까주시죠. 자, 이제 한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이걸 찔러봐요. 눌렀을 때 몇 개야? 그러면 하나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시죠. 그럼 이제 한 점은 우리가 금방 알아내는데 그럼 두 점을 얼마나 자기가 두 점이라고 인식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벌렸습니다. 벌리고 제가 이렇게 찔렀어요. 눈을 감고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그럼 두 분이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죠. 한 분이 팔을 걷으시고 네, 설명만 예, 팔을 걷으시고 예. 자, 우선
지금 요 정도 했는데 두 개의 차이를 알아냈죠? 자, 그러면 팔뚝으로 올라갈게요. 예. 자, 눈 감으시고. 어느 정도가 되면 두 개인지 알아요.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두 개인 거 알고, 어느 정도가 되면 아니, 이게 얼마나 벌어져?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3cm 정도 벌어졌는데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 정도 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감각신경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이 숫자가 내 몸 전체를 커버해야 되니까 일정한 범위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가 있는 영역을 하나씩 찌르면 아 얘가 두 개가 신경이 있어서 두 개라고 알지만 이게 하나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두를 찔러도 하나로밖에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에 CCD 소재가 많으면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하지만 이게 입자가 큰 것들은 하나 두 개를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근데 어느 정도 감각이 우리가 떨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 끝에는 보면 한 3mm? 3mm 정도까지는 그것만 넘어서면 두 개로 다 판단을 해요. 이게 두 점을 인식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팔 앞 같은 경우는 보면 3.5cm 정도 떨어져도 하나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몸이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 있지만 해보면 아닙니다.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종아리 같은 경우는 4.5cm 거의 5cm 떨어진 것도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실습도를 해보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도 불안정한데 여러분들 몸을 보살피는 의학은 완전한가? 근데 의학도 불완전한지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생각할 때 의학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매번 전신마취를 하죠? 수술할 때. 근데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전신마취가 왜 되나요? 그럼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모릅니다. 전신마취가 왜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옛날에는 마취하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가서 뒤통수를 팍 때렸어요. 기절시키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이 나왔어요. 술을 막 엄청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해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에테르라는 그런 화학물질이 나와서 코에다 팍 대고 기절시켜서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취들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질소와 관련된 가스를 실험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그 가스만 맡으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의학자들과 얘기를 했고 의학자들이 그 가스를 써서 소위 말하는 전신마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신마취가 왜 되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냥 되니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의학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왜 자는지, 잠을 왜 깨는지, 뭐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서 저 같은 이제 이런 의학 연구자들이 할 일이 엄청 많긴 한데 끝도 없이 많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이런 의학 연구를 하려면 기존의 연구 방법을 따라가지고는 잘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창의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창의성.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얘가 뭐냐면 아침에 엄마가 맨날 깨우면서 뭐라 그러면 야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아 이게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얘는 뭐라 하냐면
도대체 날 해가 뜨는 거하고 내가 이러는 건 무슨 상관이지? 내가 뭐 광합성을 하려는 건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 대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예,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문제 냈는데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뭐 고성반 거 알잖아요. 근데 애들이 쓴 답은 아빠인가? 삼촌인가? 뭐 이럴 때입니다. 근데 아니 그 답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창의적이잖아요. 그죠? 예, 다음 슬라이드. 다음 문제는 달에서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다음 주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다, 물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얘가 다 틀렸다고 쓰고 얘가 뭐냐면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빨대도 절대 못 먹는다. 아 이게 정답이죠 사실. 예. 그래서 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다음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이 창의성 교육이 중요한데 사실은 창의적인 교육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가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학생들은 그나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특별한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부터 우리 통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이 다 울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파서 울겠죠, 그죠? 예, 그래서 통증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부터 다른 감각들을 다 제껴놓고 통증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통증의 역사를 보면 옛날 사람들은요, 통증이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 악마가 와서 찌르고, 막 귀신이 붙어서 찌르고,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전부 다 바깥에서 와서 괴롭히는 그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심지어 통증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도 이 뭔가 나쁜 기운이 와서 퍼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콜레라가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신문에 난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악마가 쫙 이렇게 나쁜 놈들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나온 데를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전 슬라이드 보시면 아니 예 분만할 때 여러분들 출산할 때 통증이 심하잖아요. 우리 여자 동기들 어떠세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통증 찬성하세요? 네, 너무 힘들어. 근데 실제로 분만 시에 통증이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아이를 낳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옛날. 그래서 그냥 가해가 와서 쓱 나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아플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자꾸 아프다고 계속 딸아이한테 이거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학위 논문 할 때 이런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궁 속에 있는 기계적 자궁의 감각을 느끼는 그런 걸 제가 이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학위 논문의 일부를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신호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이제 의문인데 우리 여자 경우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죠? 절대 너무너무 아파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잘 모르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1644년에 데카르트가 이런 그 종소를 쓰면서 이제 뜨거운 데에 발이 디면 이것이 신호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 뇌에 와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 통증은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응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죠? 그 집에서도 뭐 아빠 말 안 들으면 종아리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벌을 하거나 고문하는 데 많이 사용하죠. 통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리를 틀고 실제로 사진도 있고요. 곤장을 때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들을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통증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데 응용이 되었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난 아픈 게 싫어. 그러니까 난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전적으로. 그래서 congenital insensitive to pain이니까 선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아이입니다. 그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에 만화이긴 하지만 불이 막 부는데도 안 뜨거운 거예요.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 팔이 막 다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주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왜?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 꽉! 다리가 부러져도 안 아파. 네. 손가락을 물어도 안 아파. 이 아이들이 대부분 손가락 끝이 없어요. 네. 다치고 그 누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정말 그냥 그대로 살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손을 잡아 매놨죠. 이렇게. 그래서 통증 없이 사는 것도 힘듭니다. 잊지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없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통증을 항상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합니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통증의 정의가 이 국제통증학회에 의하면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 여러분들 몸이 어딘가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손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유쾌하지 않다 그랬어요. 통증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쁜 감정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뭐냐면 결국 통증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옛날에는 잘 안 믿어주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내가 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약을 줬어. 근데도 계속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신과 버려서 정신. 너 정신이 이상하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예, 다음. 근데 이제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통증은 자기만 느껴요. 제가 아무리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픈 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가 또 어머니가 아프다고 아무리 느껴봐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통증은 자기만 느끼다. 이 점에서는 모든 감각과 똑같죠. 왜냐하면 뭐 보이는 거나 듣는 거나 다 내가 듣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통증은 수긍을 하지 않아요. 적응을 안 해요. 아까 우리 후각 냄새 나쁜 데 들어갔다가 좀 지나면 금방 적응되잖아요. 통증은 적응을 안 합니다. 통증이 적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생존의 위험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팠는데 안 아프면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기 부딪혔는데 아팠는데 좀 이따 안 아프면 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은 하나님이 적응 현상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통증은 계속됩니다. 뭔가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따라서 이게 참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인데, 그리고 또 문제는 통증 자체가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대부분 증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꽝 찧었는데 아파서 통증이 있다면 증상입니다. 그런데 아픈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픈 거 자체가 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경병 증상 통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통증의 분류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나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성 통증은 치료도 잘 되고 뭐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데 만성 통증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특징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생리학적으로 보면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가 자극되면 통증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 보면 비침해성 수용성 통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상통. 그건 뭐냐면 다리를 잘랐어요. 전쟁 때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끝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요. 막 그래요. 보면 발가락이 없어요. 없는데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좀 환상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유를 생각했더니 그 신경이 잘린 부분이 자라나면서 압력이 올라가서 오른쪽 발가락을 지배했던 신경이 눌리면서 이 사람이 오른쪽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잘라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중추성 통증, 이거는 말초에서 자극이 하나도 없는데 이 속에서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환장을 오르시죠,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언제 발견이 됐냐면 6.25 전쟁 때 그 총을 맞고 팔에 총알이 관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통을 했는데 이 신경이 일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총알에. 그리고 남아있는 신경이,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10개면 5개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건 죽었는데 나머지 5개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에다 바람을 불어도 바람을 막 막아요. 아프다. 이제 이런 레포트가 시작되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1992년에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미국에 1년 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의 측정은 이와 같이 이제 말로 해가지고는 다 표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칼로 찌른다, 뭐 망치로 때린다, 표현이 달라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봅니다. 가장 안 아픈 게 0. 그 다음에 제일 아프다고 생각을 10이라고 했을 때 얼마큼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지금 한 8, 7.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한 3 정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통증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시적 유추 척도라고 그러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근데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는 소위 CRPS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CRPS는 10만 명당 한 26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CRPS 환자의 10명 중 8명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전체적 삶의 질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통증을 없애지 않으면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친 거죠, 너무 통증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할 때 이런 동물 모델을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 동물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 실험 동물들이 막 발을 땅에 대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 발을 못 대고 나중에 심지어는 발을 다 물어 뜯어버립니다. 너무 이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서 이제 이 메디컬 다큐멘터리를 한번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극한의 통증.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은 오직 병진 씨 혼자 견뎌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는 같은 대량으로 보강한 적도 있었고 사망했던 적도 있었고 아무도 꼭 몰라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통증의 특징이죠. 아무도 몰라주죠. 저밖에 못 느끼죠.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불편하냐면 이 양반을 신으려고 했는데 수건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쳤습니다. 황급히 수건을 가져다 주는 어머니. 경진 씨가 이렇게 수건을 챙기는 이유는 통증 때문입니다. 저 양반이 발에 닿는 게 너무 아파서 그걸 참기 위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엄청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는데요. 경진 씨의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외상으로 특정 부위에만 발병하는 신경병성 만성 통증입니다. 바람바람에 닿아도 그러니까 바람만 닿아도 떨어질 듯한 커터칼로 누가 써는 느낌이다. 망치로 들기는 느낌. 라는 표현이죠. 오른발을 짓누르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엄마랑 병원에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건을 이렇게 물고 이제 약도 먹고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이 아이의 이런 환자들의 일상이 이래요. 마약성 진통제도 네, 마약성 진통제도 잘 안 듣습니다. 가장 강력한 진통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돌발 통증 때문에 외출하는 게 더 두렵고 진료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일어나려다가 발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건드리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통증에. 다른 환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흘러갑니다. 이분은 세수를 세수를 하고 손을 씻는 데만도 물이 닿는 게 아파서. 걸린대요. 오른손에 무언가 닿기만 해도 온몸이 떨릴 만큼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손이 얼음에 집어드는 것 같이 찢어져요. 아내의 병명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은 유일한 외출이지만 그리 달갑지가 않다는 아내. 해며 사람들과 부딪힐까 불안이 네,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손을 부딪힐까봐 이제 여기 마취과 서울대 마취과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이제 손도 많이 부어 있죠. 누르면 아픈 거예요. 네, 저렇게 저런으로 건드려도 아파서 한편은 아프잖아요. 이쪽으로 똑같은 자극을 주는 거거든. 지금 많이 아프죠. 네. 자극을 주는 이제 저렇게 붓으로만 긁어도 아파서 끌어내요. 굉장히 좀 네. 토종이 심한데 뭐를 닫고 하는 게 가장 무게자시는 것 같아요. 10점은 예,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아까 봤던 스케일로 0.2로 10점까지를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을 지금은 9점 8점. 네, 8점을 이렇게 손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경식 씨의 통증이 네, 또 다른 환자입니다. 통증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낀다는 그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일반적인 사고인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난 곳을 다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현하는 통증은 다 이런 식이에요. 상처난 것을 다시 베어낸다라는 통증. 굉장히 심한 거죠. 아디 이분은 이제 오른쪽 팔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증차를 예, 이게 이제 사고 범위예요. 하고 나가다가 이제 버스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불에 대는 통증이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타고서 이제 어깨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로 시작이 된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의 끝은 예. 대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통증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데 저도 일조를 하긴 했지만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그 장모님 친구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약간 깔리시면서 이 귀 뒤쪽에 이걸 땅에다 이렇게 긁히셨는데 그분이 이 CRPS가 생겨가지고 벽에를 못 대세요. 너무 아파서 머리카락만 들면 아파서 그래가지고 온갖 병원을 그게 1994년도니까 온갖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알지 못해. 이런 병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동물 모델이 개발됐을 정도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근데 제가 와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바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니까 내 말을 들은 게 자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프면 꼭 이제 이때 배운 얘기를 좀 생각하십시오. 예, 다음 시간. 치료지서 있는 극한의 통증. 다음은 너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환자들을 보셨지만 바람만 불어도 손만 닿아도 붓이 닿아도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감각인데 이분들한테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손상에 의해서 이 문턱값이 낮아지면서 이만한 통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이제 이거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구했던 그런 이제 모델인데요. 이제 보통 그 실험동물을 쥐를 사용하는데 보면 이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을 어쨌든 부분적으로 손상시키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여기 베넷이라는 사람이 요 신경을 이렇게 실로 몇 개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리를 막 이렇게 들고 목 딛지를 못하고 다니니까 아 이게 통증이 생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렇게 묶어놓으면 신경이 뭐 10개 중에 하나가 죽는 거야? 2개가 죽는 거야? 3개가 죽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셀저라는 사람이 아 이거보다는 저는 그 신경의 절반을 딱 묶겠습니다. 반을 묶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절반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리를 또 못 짚어요. 근데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네가 생각하는 반이고 그게 반이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랩에 있던 그 정진모 교수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게 이 세 개의 신경이 합쳐지니까 그 중에 2개를 묶으면 그냥 통째로 묶는 거니까 아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정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 동물들의 다리가 이렇게 돼요. 땅을 짚지를 못해요. 들고 다녀. 그리고 막 이렇게 건드리면요, 막 점프를 할 정도로 도망다닙니다. 아파서.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긴 했는데 저희도 고민이 뭐냐면 이거 진짜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간지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같이 통증은 오로지 키워동물이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믿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예, 다음 슬라이드. 통증은 이런 수용체가 있어야 통증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피부에 보시면 이제 온점, 앞점, 냉점, 통점이 있는데 온점을 건드리면 뜨겁게 느끼는 거고요. 냉점은 차갑게, 앞점은 건드린다는 걸 아는 건데 통점은 아프게 느끼는 건데 피부 중에 가장 많은 감각이 통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점이 초록색깔 동그라미인데 제일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가장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그 척후병으로서 하는 거예요. 다음. 근데 통증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 척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뇌까지 가면 여기 뇌에서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통증의 전달 과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처음에 통증이라는 신호가 오면 이거를 신경계는 아까 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변환입니다. 통증 자극을 전기로 바꿔주고 그 전기 신호가 쫙 올라가는 것을 전송이라고 해요. 통증 신호가 전송된다. 그 다음에 인지, 뇌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증이라고 느끼는 게 인지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통증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 강한 감각으로 주었지만 또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변조하는 기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아주 강력한 진통제인 몰핀 계통의 몰핀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는 엔돌핀. 그렇죠? 이런 것이 나와서 통증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길에 있는데 자동차가 마구 달리는데 어린애가 칠 것 같은 걸 보는 엄마의 모습, 엄마의 몸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내인성 통증 억제제가 확 나오면서 막 맨발로 막 가시밭길을 뛰어서도 아이들한테 달려가죠.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 이제 엔돌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4가지 과정에서 통증은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신경이 하나, 둘, 3개. 신경이 3가닥이면 여러분들 뇌까지 가요. 한 번씩 이게 이 만나는 데서 이제 신호를 또 전달을 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변조는 이게 또 다른 신경을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알면 그럼 여러분들이 통증을 만약에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막든지 여기를 막든지 여기를 막든지 그죠? 그럼 되겠죠. 아니면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쓰게 하든지 여러분들 의사가 다 되신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보면 여기를 막는 게 국소 마취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척추 마취고요.
요 위를 맞으면 전신 마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개성 진통제죠. 그래서 몰핀 같은 걸 주면 이게 활성화돼요. 의사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수술하고서 아프면 저 의사 선생님 불러. 나 아파서 죽겠어. 진통제를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자가조절 병실 달아줬어요. 그래서 혈관 내가 이렇게 몰핀 계통 약을 이렇게 주문에 담아 놓으면 내가 이따가 아프면 한번 찡 누르면 쭉 들어가요. 자기가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훨씬 편해졌죠, 여러분들. 뭐 진통제 달라고 의사를 찾지 않아도 요즘에는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죠. 예,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범위를 좁혀서 근골격계 통증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50분 다 하세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생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제 용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 보전 생전 연수라는 게 있어요. 장애를 보정한 거죠. 우리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세까지 살게 돼 있었다. 그렇게 예정을 해보면 120세. 그런데 내가 80살에 죽었다. 예를 들면 그럼 20년의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기대했던 수명보다 몇 년을 잃어버렸냐라는 것이 바로 수명 손실 연수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원래는 더 건강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살지 못한 연수가 있을 거예요. 살긴 사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그 건강하게 살지 못한 연수를 다 더하면 이제 장애 보전 생존 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YLD, Years Lost Due to Disability,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죽는 거는 죽은 다음에는 모르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지 못한 연수가 길수록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YLD가 중요한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세계적으로 1900년부터 2019년까지 과연 어떤 게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느냐? 지금 YLD가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뭐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이게 다 근골격계예요. 그래서 이게 무려 1900년부터 지금 200년 넘어 100년 이게 뭐야? 몇 년이죠? 120년 동안 계속 1위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많은 것이죠. 근데 죽음과 관련이 있느냐? 죽는 것 순위로는 되게 떨어져요. 19위밖에 안 돼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근골격계 특징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데이터도 계속 1등이죠. 근골격계가. 예. 그래서 이 골격계가 되게 중요한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그럼 근육이 우리 몸에 얼마나 되게 정상이냐? 나이를 보면 이제 요 젊을 때에는 남자가 약 74에서 90% 정도가 근육량인데 저희가 나이를 좀 들면 근육량이 줄어요. 그래서 좀 줄어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을 근육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게로. 그런데 이 근육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는 엄청 큰 기관인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는 근육을 올포노르겐이다. 고아 같은 애야. 그죠? 엄청 중요한데 아무도 잘 돌보진 않아요. 정말 근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절염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골관절염이에요.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관절염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65세 인구의 60%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관절에 연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골은 뭐냐면 여기 이제 무릎 관절인데 이 뼈가 있고 거기에 하얗게 생긴 연골이 있죠. 이게 마치 그 자동차로 치면 쇼바 같은 거죠. 쿵쿵 찌워도 안 아프게. 근데 이 관절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걷지를 잘 못하고 특히 내려올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겠죠. 무게를 실리니까. 그래서 체중 부하에 따른 기계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관절이 손상될 거라는 것이 가장 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관절염은 다른 증상은 잘 모르는데 통증이 1번이에요. 아파서 못 걸어요. 예. 그리고 아프게 되면 못 움직이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증상은 국소적인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절에 연골만 없다고 아픈 게 아니라 이 관절 주변에는 아까 처음 그림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튼튼하면 관절을 잘 보호해줍니다. 근데 근육이 없어지면 관절이 더 약해져요. 따라서 무릎이 아프신 분은 근육 운동을 좀 통해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잘 안 걷다가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프게 좀 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고 특히 근육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마라톤처럼 너무 많이 쓰시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지금 이 정보는 잠깐 하나만 앞으로 주시죠. 이 정보는 여기 보시면 여기 네, 국가건강정보 포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관리청 들어가셔가지고 이 건강정보 포탈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병에 대해서 대부분 자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 예, 그래서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지를 이렇게 나눠서 점점점 연골이 없어지는 걸 보여주고 지금 여기 보시면 관절 둘러싼 근육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튼튼하면 관절이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시간. 다음에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 전전 슬라이드로 가주시겠어요? 전전 슬라이드 보시면 예, 여기 보면 골관절염은 이와 같이 마디가 조금 두툼해지는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좀 통통해지고 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다음 다시 내려가시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관절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관절 활막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생긴 거라서 이것은 관절의 변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를 안 하면 여기까지 손이 막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좀 아프기도 물론 무척 아프지만 아마 저거를 병원 안 가고 버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관절염이고 자가면역 질환이고 지속적인 만성염증이고 손과 발 작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양쪽에 온다는 거죠. 초기 증상은 관절이 붓고 아픈 거. 그 다음에 조조강직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관절이 뻣뻣해가지고 이게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류마티스를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절의 변형이 초래된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제가 지금 강의 거의 끝났는데요, 선생님. 가소성이라는 걸 설명해요. 가소성은 이게 사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슬라이드 잠깐만 영화를 틀어보시겠어요? 이 신경세포가 자라는 걸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신경세포가 막 자라나죠, 이렇게 막 이동해서 자라나고 여기 자라나서 막 붓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뇌하고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뇌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다음 이거 끊으시고 그다음. 그래서 이게 길이 없지만 계속 가면 길이 생겨요. 이 몸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어릴 적에 피아노 배울 때 아니 지금 당구 치시든 골프 치시든 처음엔 잘 안 돼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잘하게 되죠. 길이 나잖아요. 피아노 것만 모르다가 나중에 눈 감고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5분 전의 뇌와 지금의 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소성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뇌성마비 아이들이 있어요. 뇌성마비 아이들은 이제 이 근육을 신경계가 이 운동계 기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아이의 신경계를 좀 바꾸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머리 다 꽉 눌러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오른팔만 남죠. 그럼 얘는 꼭 다 눌려있는 채로 움직일 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른팔을 쓰게 해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게 하는 노력으로 이 뇌성마비 아이들을 재활 치료할 때 그런 식으로 꽉 누른 채로 하나만 내밀어서 손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질이 나요. 그래서 좀 움직이게 돼요. 밥도 먹게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몸은 분명히 변한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변한다. 그죠? 예, 젊게 변해갑시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용설을 항상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안 움직이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네? 그래서 운동의 생활화. 그 다음에 근육의 태환을 막으셔야 돼요. 근육이 숫자가 줄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두툼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학이 발달해도 잘 해결을 못하는 게 뭐 암도 그렇고 계속 스트레스가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없이 없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이유 찾기. 내가 왜 존재하나? 내가 살아있는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건가? 여러분들 가치를 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혹시 이키가이라는 걸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 사람들은 그 이키가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내가 아침에 꽃에 물 주는 일만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몸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딘가 아프면 그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따라서 그거를 하는데 문제는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좀 그래도 편하게 가깝게 항상 찾을 수 있는 의사를 만드세요. 꼭 대학병원에서가 아니래도 동네 의사들도 다 전문의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잘 납보 형성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항상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또 다음 슬라이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